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창동 감독님의 초록물고기 영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세 작품을 다 보고 다 봤습니다. 그걸 다 리뷰해 보려고 했는데 이 공통점과 이런 이창동 감독님 작품의 특징 이런 거를 조금 해볼까 했는데 한 작품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방금 영상을 찍어 봤더니. 그래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창동 감독님의 초록물고기 저 오랜만에 보면서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예전에 학생 때. 그리고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한석규 아저씨 그리고 문성근 아저씨 심혜진 아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 작품은 막동이라는 한석규 아저씨가 연기한 막동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따라갑니다. 막동이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막동이는 전역을 하고 기차를 타고 와요. 기차를 타고 오는데 거기서 빼꼼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 미애가 거기서도 빼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스카프가 탁 날아갑니다. 그 스카프를 딱 받아 한석규가, 그 한석규 아저씨가 막동이가 다 봤는데 그걸 이제 갖다 주려고 갔더니 이 깡패들이 그 미애를 둘러싸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한번 나랑 저기 가서 우유 한잔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동이가 거기서 구해줍니다. 구해주는데 그 깡패들한테 쫓기면서 기차에다가 자기 가방을 놓고 와요. 집까지 걸어왔어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걸어왔어. 집이 일산이야. 일산인데 일산이 한창 그 개발될 때의 일산이에요. 일산 신도시가 이제 개발될 때의 일산인데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보내죠. 시간을 보내는데 전화가 온 거야. 외출을 간 사이에 그 미애였던 거죠. 미애한테 전화가 왔던 거죠. 그 가방에 있던 번호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만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형들이랑 형이나 그 여동생이나 이런 짜잘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로 봤을 때는 그 막동이라는 인물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옛날에 우리 모여서 사는 대가족에 속해 있던 그런 순수한 인물인 거죠. 시골에서 막 개구리 잡고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러했던 그런 시골에서 살았던 인물로 보여요. 가족의 정이 많을 때 지금처럼 이제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좀 형도 막 한 3명 있고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막동이야. 막내야 막내. 남자 중에 막동인데 여러 그 당시의 남자의 특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징들이 되게 책임감을 요하고 전역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은 집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내가 돈 벌 테니까 뭐 그런 일 하지 마라. 형들도 봤을 때 집안을 또 책임지고 있지는 못해. 큰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근처 술집에서도 막 쫓겨나. 그 저번에 부신 거 기억 못하냐 나가라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동이는 이 집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겠다라는 뭔가 책임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좀 큰 역할을 해내고 싶어 하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는 딱 갓전역한 그런 인물인데, 아무튼 이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미애가 일하고 있는 나이트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배태곤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배태곤, 문성근 아저씨가 연기한 배태곤을 만나는데 그 배태곤이라는 아저씨는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 두목. 미애는 나이트에서 노래를 하는 메인 가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배태곤의 여자죠. 배태곤의 여자예요. 깡패 여자. 그 당시 느와르. 근데 막동이가 걔한테 수작을 거는 줄 알고 배태곤의 부하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뚜까 패요. 뚜까 패고 꺼지라고 해요. 두드려 맞고 있는데 때마침 그 큰형님이 배태곤이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미애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막동이가 미애랑 마주칩니다. 미애가 배태곤한테 쟤 좀 잘 봐달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배태곤의 밑에서 앞 그 나이트에서 발레 파킹을 해. 발레 파킹을 시작해요. 결국 막동이가 원하던 대로 직업을 얻은 거죠. 발레 파킹이지만 직업을 얻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약간 또라이 같은 면모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테곤이 봐. 그래가지고 베테곤이 너 한번 저거 내일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일산 신도시가 발달할 때잖아요. 그 일산 신도시의 개발권 같은 거를 딸 수 있게끔 막동이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마치 그 사람한테 당한 것처럼 해서 좀 고위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막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그 개발권을 얻어냅니다. 베테곤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막동이는 기지를 발휘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얻어냈더니 베테곤이 내 밑으로 들어와라 한 거죠. 그래서 막동이는 그때부터 깡패 일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밑에서 여차저차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뭐 나이트를 봐준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미에 운전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운전 일을 해요. 운전을 베테곤이랑 미에랑 데려다 주고 어디 데려다 가고. 근데 그 와중에 보이는 게 미에가 성상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근데도 막동이는 뭐 조용히 있죠. 조용히 있고. 그러다가 베테곤의 예전 큰형님이 출소를 해가지고 큰형님이 이 구역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앞에 나이트를 맡게 돼. 큰형님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막 베테곤을 되게 애 취급을 해요. 뭐 그렇겠지. 그 큰형님이니까 옛날에는 자기 밑에 있었던 애니까.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동이한테 그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꿈을 보여줘요. 그 전부터. 자기는 이 분식집에서 뭐 먹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옛날 추억이 있던 장소다 하면서도 보여주면서 막동이한테 공감 유도를 해서 막동이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동이가 결국은 그 큰형님을 죽여요. 살인을 합니다.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그 순수한 인물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가 돼버려요. 그거를 이제 베테곤이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명장면이 있습니다. 형님한테 자기 큰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맞다, 큰형이 약간 아프다, 큰형이 아파, 큰형이 조금 모자라. 그 죽이고 나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 끊지마 이러면서 그때 얘기하는 게 어릴 때 물고기를 잡던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죽이고 이제 숨어 있는데 거기에 베테곤이 찾아갑니다. 막동이는 덜덜 떨고 있겠죠. 자기가 죽인 게 혹시 들키면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그 어둑한 곳으로 그 베테곤의 분식집가 아무튼 그 상가였던, 옛날에 자기 가난했을 때 얘기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미에랑 같이 갑니다. 거기서 막동아 기다렸지 하고 팍 찔러버려요. 그렇게 막동이는 죽습니다. 막동이는 배를 이렇게 잡고 나와가지고 차에 이렇게 피칠갑을 하면서 죽어버리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죠. 미에는 그거를 보면서 러시아어로 뭐라 하죠. 메스피크 머시나케스 바라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 나를 여기서 구해 주소서, 약간 그런 내용이었나? 그렇게 줄거리는 끝이 납니다. 조금 길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 얘기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가볼게요. 막동이는 심성도 착하고 가족을 이제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기차에서 만난 여자를 통해서 어찌저찌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되죠. 취준생이었는데 최악의 직업으로 취업을 해버린 거죠. 취업이 돼버렸죠. 결국 막동이가 바랬던 거는 이 가족들과 다시 같이 사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형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픈 형이랑 엄마만 같이 지내고 있어. 여동생도 나가 있고,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인지 뭐 아무튼 셋째 형이죠. 셋째 형 이렇게 나가 있어요. 막 계란 팔고 한 명은. 그 가족들을 아마 다 모으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다 같이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었던 게 막동이의 꿈이지 않았을까. 그 꿈을 이용하죠, 베테곤은.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결국은 이 베테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취하는 이 막동이의 행동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전화 장면.
거기가 제 생각에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다 보셨죠? 어릴 때 큰 성이랑 개울가에서 빨간 물고기를 잡던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빨간 물고기 중에 초록 물고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물고기인 거죠. 그거를 잡으려고 자기가 막 하다가 슬리퍼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얘기해요. 형, 나 슬리퍼 잃어버렸잖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초록 물고기라는 거는 정말 잡기 힘든 우리의 꿈인 거죠. 꿈인 거죠. 사회초년생이지만 이루고 싶었던 가족의 다시 모임,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게 초록 물고기였던 거죠. 막동이한테는. 근데 그거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슬리퍼,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게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얘기를 할 때 전화기를 붙잡고 막 울다가 막 그래요. 그 상황의 급박함도 알겠는데 그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본인의 운명이 그렇게 되리라는 거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깨달아지고 그러는 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얘기가 너무 즐겁고 그 추억을 회상하고 그 상황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내가 초록 물고기를 쫓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유추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초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 추억이 떠올랐을까. 또 재밌었던 거는 처음에 경찰한테 그 셋째 형이 교통경찰한테 잡혀요. 근데 딱지를 끊는다고 면허증을 자꾸 달라 해. 근데 계속 막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줘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돈을 줘. 저 5,000원 있으니까 5,000원 줄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해요. 그런 게 통하던 시대라는 거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던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라면 얄짤없죠. 그게 너무 재밌었다. 그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그 시대 공권력의 애매모호함, 모호성을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경찰이 10,000원을 받더니 5,000원을 거슬러 주기로 하고 안 거슬러 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막 쫓아가요. 그래서 참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재밌었고, 베테곤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이제 꿈을 위해서 남의 꿈을 짓밟는 일관적인 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인물인 거죠. 이것도 개인적인 유추인데 큰형님도 자기가 수작을 부리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미애라는 인물을 희생시켜요. 성상납도 시키고 나이트에서 일도 시키고 결국 거기서 그러면서 달래줍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게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해요.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너랑 똑같은 처지야, 애 모습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네 마음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감을 얻어내가지고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정말 나쁜 인물이죠. 남의 마음을 이용하는 정말 악독한 인물입니다. 악독해. 자기의 정의가 있겠지만 물고기 아까 그걸로 비유하자면 동네에 보면 막 양동이 들고 개울가 위쪽에서 막 물고기 막 쓸어 담는 그런 인물인 거죠. 결국 초록 물고기까지 가져가 버리는,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인물이고, 이 당시에 이제 일산이 발전할 때였으니까 재개발권을 따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인물입니다. 막동이도 거기에 희생이 되고, 미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미애는 기차 같은 여자예요. 처음에 기차에서 막동이를 만나게 되죠. 근데 중간에 베테곤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또 기차 타고 왔냐고. 그러니까 기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떠나고 싶은 맘인 거죠. 맘이겠죠. 맘인데 기차의 특성을 가진 여자야. 철로로만 다닐 수 있고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야 하는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베테곤이라는 그 차고지를 떠날 수 없는 인물인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결국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초록 물고기는 그 KBS에서 인터뷰했던 이창동 감독님의 얘기를 보니까 그 변해가는 그 시대의 폭력성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한국식의 느와르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멋있는 느와르가 아니라 배신도 하고 되게 지저분한 느와르죠. 이걸 봤을 때 제 생각에 좀 지저분해요. 꿈을 가지고 사회로 나온 청년의 꿈을 빨아먹는 조직 두목이라뇨.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초록물고기는 과거의 어떤 가족의 따뜻함을 알고 있는 순수한 이제 막동이라는 인물을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해서 거기서 이제 힘을 잡고 있는 베테곤이라는 인물과 그 순수한 막동이라는 인물이 꿈을 찾아서 사회로 나왔다가 그 시대에 희생되는, 그 시대의 희생자죠. 결국은 이 조직 간의 알력 싸움에 소모가 되는 소모품 같은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줄거리로 요약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의 폭력성에 희생된 순수함? 이랄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짧게, 그래도 이게 제가 또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작품들 박하사탕이랑 오아시스는 짧게 얘기하자면, 박하사탕은 한 남자가 나 다시 돌아갈래잖아요. 실제로 기차를 뒤로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을까 라고 되짚어보는 자기의 인생을, 그런 내용이고, 그것도 시대의 잔혹성이 좀 많이 담겼습니다. 오아시스는 제가 짧게 써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은 인물들의 이야기다. 둘이 같이 웃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제가 진짜 조금 눈물을 났습니다. 오아시스라는 단어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막의 호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공, 종두랑 공주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순간들을 담아냈고, 반면에 예전부터 뭐랄까 오아시스는 환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둘의 시간이 마치 환상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눈에 보이는 듯 하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오아시스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리뷰를 끝내볼게요. 영화 감상문은 계속 할 건데 이제부터는 영화 하나씩 할게요. 감독님의 특징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외국 감독들도 계속 봐볼 건데, 감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창동 감독님의 초록물고기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